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저희의 새로운 자작 단편 소설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민수 씨는 마치 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느새 이렇게 큼직하게 자랐는지 새삼 놀라워했다. 아빠 난 이미 마음 정했어요. 평생 숫자 더미에 파묻혀 살다가 결국 아빠가 정해놓은 회사 자리를 물려받는 식의 경영학과에는 진학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조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미 건축대에 서류도 제출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아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내 말은 너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냐.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럼 아빠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아빠의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빠 딸인 내가 뭘 바라는지 말이야.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 나직한 한마디는 이상하리만치 명확하게 퍼져나가 그의 솟구치던 화를 잠시 식혀주었다. 박민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철제 같은 강한 의지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어떤 형태의 반항이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고작 그 시골뜨기처럼 흙바닥이나 파헤치고 다니는 거냐? 아주 남들이 들으면 비웃겠다. 박민수 딸이 꽃밭이나 가꾸고 있다고 말이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지 그러니 그 사람들도 집 앞에 꽃 심으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니까 말이다. 박민수 씨는 비아냥거렸다. 지금 내 엄마가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들었으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았을 거다. 나와 내 엄마는 오직 너와 내 오빠 민우만을 위해 살아왔어. 단판 단칸방에 가방 2개 들고 시작해서 지금의 이 상가를 일궈낸 거라고. 대형 농장 5개, 가공 공장 2개, 그리고 광역시의 전문 매장 3개까지 말이다. 우리는 39이 되어 기반이 확실히 잡힌 후에야 비로소 너희를 낳기로 결심했어. 이 모든 게 결국 내 손에 그대로 들어갈 유산이라는 걸 왜 모르니? 블루베리 케이크처럼 거저 주어지는 거란 말이다. 넌 이 모든 걸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제대로 된 지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는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리며 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다. 이선희 씨와 오빠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다. 잔혹하고 허망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이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따뜻함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말이다. 엄마와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엄마는 민우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갔던 참이었다. 민우는 명문대 경제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었다. 돌아오는 3시간의 차 안에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아들이 정식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업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엄마는 고향 동네로 들어가는 구분길 앞에서 막 속도를 줄이려던 참이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제어력을 잃은 듯한 대형 트럭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오는 것이 보였다. 엄마는 급히 길가로 피하려 했으나 대형 트럭은 그 작은 소형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길 밖으로 날려버렸다. 차는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구르며 수차례 뒤집혔다. 구조대와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지난 시간 동안 상실의 통증은 다소 무뎌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비극이 언급될 때마다 유진의 심장은 쥐어짜이듯 아팠다. 엄마였다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민우 오빠도 날 응원해 줬을 거고요. 유진은 차가운 어조로 응수하고는 더 논쟁했다간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박민수 씨는 이 대화를 몇 번이고 다시 꺼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고집하고는 딸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을 때 그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날 꼭 닮았군. 어쩌면 진짜 자유를 주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저 터무니없는 디자인이라는 게 저 아이의 천직이라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겠지. 그저 철없는 여자애의 헛된 꿈이라면 내년에 다시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이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민수 씨는 유진에게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지만 이번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접근하기로 했다. 유진아, 어느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는 평소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어디서 공부할지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난 이미 결정했어요, 아빠. 유진이 답했다. 아빠도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선수가 없어요. 서두르지 말고 먼저 내 말을 들어보렴. 내 오빠가 다녔던 그 대학으로 진학하는 걸 제안하마. 자취방 비용도 내가 내고 생활비도 다 지원해 주마. 18살이 되면 차도 한 대 사주지. 이건 너의 미래이자 우리 사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란다. 방학 때는 우리 회사로 출근해서 실습을 받고 내가 차근차근 업무를 가르쳐 주마. 결국 난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하고 내가 우리 사업의 수장이 되는 거란다. 투자라는 단어가 유진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 그녀는 아빠의 말을 끊으려 했으나 박민수 씨는 손짓으로 아직 할 말이 남았음을 표시했다. 두 번째 선택지다. 넌 건축대로 진학하는 거지. 우선 넌 서울이 아닌 지방대학을 선택했어. 알다시피 그건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다. 내가 동의한다고 치자. 하지만 난 내가 유춘한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가 말하는 조경 디자인이 정말 내 천직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천직이라면 내 도움이 딱히 필요 없겠지. 물론 필요한 생활비 정도는 보내주겠지만 커리어를 쌓는 건 내 힘으로 해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 내일부터 당장 우리 집 마당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다. 유진은 생각에 잠겼다. 당연히 꿈을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만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박민수 씨가 모든 기대를 아들에게 걸고 있었고 민우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대안을 딸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유진이 다정하게 입을 열었다. 나 마지막 두 가지 제안을 다 선택할래요. 네, 스스로 공부하고 아빠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서 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실현할게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빠가 지원해 주실 거라 믿어요. 영수증 하나하나 전부 다 보고할게요. 박민수 씨는 딸의 답변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줄 터였다. 8월 말, 박민수 씨는 유진을 데리고 대학으로 향했다. 타지에서 온 학생이라 기숙사 자리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가 방을 둘러보는 순간 스스로 내걸었던 조건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니다. 여긴 사람이 살 환경이 못 돼. 그가 말했다. 원룸을 하나 알아보자꾸나. 유진이 장난스럽게 미소수를 지었다. 안 돼요, 아빠. 그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테니까요. 유진이 아빠의 뼈를 때렸다. 우리 약속대로 해요. 전 여기 남을 거예요. 박민수 씨는 당황했다. 스스로 만든 원칙에 자신이 갇혀버린 꼴이었다. 이게 무슨 비극이란 마가. 자란 딸의 아비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 그 옛날 잊혀진 문학품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 상황은 희극이 아니라 거의 드라마 수준이군. 적어도 나중에 남편간만큼은 꿈상과 같은 놈이 아니라 진중한 사람으로 고르길 바랄 뿐이다. 좋다. 그가 동의했다. 그럼 내 도움을 빚으로 처리하자꾸나. 나중에 우리 저택 단장하는 걸로 갚아라. 그것도 안 돼요. 이건 내 결정이 얼마나 성숙한지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약속했잖아요. 호의는 사양할게요. 고집하군. 과연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 박민수 씨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수긍했다. 첫 일주일 동안 그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비록 유진이 전화로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고, 룸메이트들과도 친해졌고 공부도 재미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에 바르는 약처럼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전해왔지만 말이다. 박민수 씨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걸까? 그는 생각했다. 진짜 시련에 부딪히면 아빠 조언이 맞았다고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유진에게선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 베테랑 현장 소장처럼 인부들을 고용하고 마당을 변신시킬 준비를 해나갔다. 아빠는 지금까지 그저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만 생각했던 딸에게서 어떻게 이런 집념이 나오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저 에너지로 우리 회사를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민수 씨는 딸이 인부들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고 완벽한 이행을 요구하는 모습, 예산안을 치밀하게 짜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반면 유진은 이런 상황에 오히려 행복감을 느꼈다. 이제 누구도 그녀가 아빠 덕분에 성과를 냈다 말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즐겁게 지식을 습득했다. 예전에는 돈을 아껴본 적이 없던 소녀가 이제는 절약하는 법을 배웠고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저축할 수 있게 되면 기뻐했다. 꿈을 위한 통장 친구들과의 파티를 한번 포기할 때마다 사고 싶었던 옷을 참아낼 때마다 모인 돈이 들어가는 계좌의 이름이었다. 그녀에겐 충분히 그럴 여유가 있었음에도 스스로를 절제했다. 그렇다고 유진이 허름하게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감각 있게 입었고 잘 먹었지만 아빠의 한도 없는 카드가 있었다면 누렸을 유흥거리들은 훨씬 적게 즐겼다. 유진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경차라도 한 대 선물해 달라고 할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박민수 씨가 물었다. 매주 집과 학교를 버스로 왕복하느라 지칠 때도 됐지 않니? 아빠, 속임수 쓰지 마세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든 상태였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정식으로 서명이라도 했어야 했나 봐요. 전 지금의 평범한 대학생 역할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대학에서의 첫 해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유진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집으로 내려왔다. 룸메이트들이 함께 놀러 가자는 제안은 거절했다. 아, 알겠다. 유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던 경아가 말했다. 너희 아빠가 몰디브나 푸켓 같은 곳에 5성급 호텔로 보내주시는 거지. 우리는 고작 안면도 근처 작은 마을의 민박집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유진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친구들에게 숨긴 적이 없었고 친구들은 그녀가 왜 그 좋은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전혀 아니야. 이번 여름엔 일할 거야. 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거든. 유진이 답했다. 그리고 놀러 갈 돈도 없어. 겨우 몇 푼 가지고 아껴가면서 관람을 갈지 점심을 먹을지 고민하며 다니긴 싫거든. 엄살 부리지 마. 경아가 말했다. 아빠가 돈을 안 주시겠어? 주실 거야. 유진이 담담히 답했다. 하지만 난 안 받을 거야. 아빠랑 내기를 했고 난 질 생각이 없거든. 그리고 유진은 아빠가 자신을 서울로 보내려 했던 일, 자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인생을 설계하려 했던 일, 그리고 스스로 자유의 조건을 내걸었다가 이제는 그걸 어떻게든 돌려보려 애쓰고 있는 상황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참 바보 같다. 꽃집 알바와 장사금으로 생활하던 수진이가 말했다.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난 정말 수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상상하며 꿈꾸듯 눈을 감았다. 뭐 열심히 해봐. 경아가 말했다. 얼마나 빠르게 포기하는지 두고 보겠어. 근데 유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난 부잣집 자식들 중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유진이 집에 도착한 것은 7월 초였다. 동네 공기에는 이미 익어가는 살구 향이 가득했고 호수물은 온종일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따뜻해져 있었다. 몰디브가 부럽지 않네. 그녀는 다가올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구역의 기본 공사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이제 가장 즐거운 미션만 남아 있었다. 식물을 심고 정원 조형물, 작은 분수, 조명 등 작가만의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낼 소품들로 공간을 꾸미는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 마당은 잡지에서 막 따온 흔한 인테리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아늑함을 갖추어 갔다. 그리고 하루하루 박민수 씨는 딸의 말이 헛된 장담이 아니었음을, 그 뒤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유진아, 우리 약속을 다시 수정하면 안 될까? 내가 졌음을 인정하마. 유진이 자신의 첫 완성작을 기념해 작은 정원 개장 파티를 열었을 때 아빠가 말했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대화가 오갈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기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빠, 난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절 아껴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내 삶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내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힘들거나 실패하면 틀림없이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러 올게요. 하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게 해주세요. 박민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자신의 어린 딸도 공주님도 아닌 목표가 확실한 한 명의 성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릴 적처럼 유진을 안아주고 정수리에 키스하며 답했다. 늙은 아비를 아주 제대로 길들였구나. 남들이 들으면 믿지도 않을 거다. 이 박민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파티는 계속되었다. 유진은 가족들의 지인,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학창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초대받은 동창들, 그리고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라며 감탄하는 이웃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유진은 다시 학업을 위해 떠났다. 광역시의 녹지 조성 사업체에서 진행된 실습에서 그녀는 눈에 띄어 작은 프로젝트들을 제안받기 시작했다. 페이는 많지 않았지만 유진은 자신이 매일 조금씩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경아 역시 유진의 성공을 보며 알바를 찾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둘은 더욱 친해졌다. 반면 수지는 그런 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대학 생활은 이렇게 즐겨야 하는 거야. 클럽이나 레스토랑에 다녀온 뒤 핸드폰 속 사진들을 자랑하며 수진이 말하곤 했다. 그러고는 룸메이트들에게 식당에 갈 몇천 원을 빌려갔다. 돈은 남자가 버는 거고 여자는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내가 별로 안 아름답게 꾸며주나 보지. 지금까지 안 보트 써줄. 하지만 수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난 잔챙이들이랑 진지한 관계 맺어서 피곤해지기 싫어. 진짜 거물급 상어가 나타나면 장담하는데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니까.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유진과 경아는 오래전에 수진과 논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갔고 수지는 자신의 길을 갔다. 그리고 그 길들은 갈수록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듯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5학년 마지막 학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은 졸업 작품에 집중하느라 주말마다 집에 내려가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오란이 수변공원에 새로 들어설 광장 콘셉트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도는 뉴스 정도로 여겼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꼭 참가하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깨어나 작업에 착수했다. 조언을 구하려 찾아간 지도 교수님은 그녀의 결정을 흔쾌히 승인했다. 해봐라 유진아. 넌 할 수 있어. 난 지금까지 여자 학생을 졸업작품 제자로 받아본 적이 없단다. 조경은 늘 남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 프로젝트들과 집착에 가까운 그 열정이 날 설득했지. 다만 기간이 너무 빡빡한데 시간 내에 마칠 수 있겠니? 마칠 수 있습니다. 유진이 확신에 차서 답했다. 다음 날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 문서를 받아 작업을 시작했다. 어느 날 딸이 너무 보고 싶었던 박민수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올라왔다. 시골 현장 방문용으로 쓰이던 그의 고급 대형 SUV는 기숙사 주차장 한가운데서 마치 우주선처럼 돋보였다. 학생들이 친근하게 나래 이모라고 부르는 경비원은 거구의 신사가 차에서 내려 입구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다. 국회의원이라도 되나? 근데 왜 경호원이 없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손님이라도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직업적 욕구가 앞섰다. 박민수 씨가 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그녀가 선수를 쳤다. 누구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딸이 여기 다녀서요. 그가 답했다. 딸이요? 우리 학생 중에 누구 딸이라는 거요? 경비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양반 자식들은 기숙사 안 살지. 어린 애인이라도 구했나 보네. 요새 애들은 철이 없어서 돈 많은 스폰서나 찾고 말이야. 그러고는 분증 시으시야. 학생들이 철통 보안 속에서 지내고 있군요. 국경 경비대로 가셔도 되겠어요. 어떤 적도 감히 못 넘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엄격한 규율을 칭찬하며 농담을 건넸다. 바로 그때 유진이 친구들과 함께 로비로 들어섰다. 아빠! 유진은 반가워하며 아빠에게 달려갔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입구에 우리 차가 있길래 놀랐잖아요. 어쩐 일이에요? 보고 싶어서 왔지. 아빠는 무뚝뚝한 척 답했다.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자의 다부진 체격과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유진이 말했던 그 차를 훑어보았고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바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기회를 이용할 줄 모른다면 내가 저 아저씨가 날 보살펴 주도록 도와줘야겠어. 수지는 가장 매력적인 미스소를 지어보며 생각했다. 유진아, 왜 아빠를 로비에 세워둬? 방으로 모셔야지. 우리 마침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된 경비원 날의 이모는 여전히 손에 신분증 쥐고 당황해 있었다. 아마 그녀의 경력상 최초로 출입증 확인도 없이 사람을 그냥 보낼 뻔한 순간이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어서 들어가세요. 이런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게 흔치 않아서요.
유진도 아빠를 초대하려 했으나 박민수 씨는 돌아서기도 힘들 만큼 좁디 좁은 방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나서 먼저 선수를 쳤다. 얘들아, 다 같이 좋은 카페에 가서 내가 점심 대접할게. 경아는 쑥스러워했지만 얼굴에 깊은 기색이 역력했고 유진은 아빠의 제안에 선뜻 동의했다. 수진의 눈에는 장난기가 넘쳐 흘렀지만 평범한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이라 자신이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속이 상했다. 여자는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화려하게 보여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허술하게 나오다니. 유진아, 나 앞좌석에 타도 돼? 이런 좋은 차 안에는 한 번도 안 타봤거든. 수진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래. 유진은 친구가 고급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응해주었다. 숙녀분들, 어디로 모실까요? 이 따뜻한 봄날, 뒤늦게 산타클로스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박민수 씨가 물었다. 그럼 우리, 수지는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트렌디한 레스토랑을 제안하려 했으나 경아가 중간에 말을 끊었다. 수진이는 대학가 근처 그 카페 가자고 하려던 거예요. 거기 맛있고 저렴하거든요. 수지는 뒤를 돌아보며 날아가는 새도 얼려버릴 듯 차갑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경아를 노려보았다. 유진아, 내가 결정하렴. 박민수 씨가 말했다. 아빠, 우리를 쿠르슈벨 레스토랑으로 데려다 주세요. 거기 사장님이 아빠가 납품하는 재료로 셰프들이 어떤 요리를 만드는지 맛보러 오라고 진작부터 초대했었거든요. 수변공원 뷰도 아주 근사해요. 좋은 생각이다. 박민수 씨가 만족스럽게 답했다. 식사도 하고 사장님과 사업 얘기도 좀 나누면 되겠구나. 지금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한 것은 인상 좋은 중년세 사장님이었다. 그는 박민수 씨와 인사를 나누고 유진을 친근하게 안아준 뒤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떤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지 보이나? 셰프들에게 정말 맛있게 준비하라고 하게. 대학생들이 요즘 어떻게 먹고 다니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박민수 씨가 부탁했다. 네, 이미 준비 중입니다. 제 취향대로 주문해 두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식전주 먼저 내어줄 테니 우리는 이야기 좀 나누고 합류합시다. 20분 뒤 테이블은 사내 진미로 가득 찼다.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네요. 경아가 감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지는 음식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었다. 친구 아빠에게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저 친구에게 올인할 것인가? 사장님은 결혼하셨어요. 몇 살이세요? 여자친구는 있으시고요? 수진이 유진에게 소곤거리며 물었다. 미혼이야. 작년에 40살 생일 파티에 우리 초대를 받았었어. 여자친구에 대해선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유진은 산딸기 소스를 곁들인 부드러운 고기 요리를 즐기며 답했다. 곧 남자들이 합류했다. 유진아, 방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제 이 레스토랑 평점이 더 올라가겠어. 수병원에 새로 광장이 들어선다더구나. 곧 공모전 결과가 나오고 공사가 시작될 거란다. 경아가 유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유진이 선수를 쳤다. 네, 들었어요. 뭐가 들어설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들었어요. 박민수 씨는 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목소리 톤에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설마 이 아이도 참가한 건가? 생각했다. 에이, 어떤 곳에서 학생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 점심 식사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집처럼 편안했다. 수지는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보려고 기를 썼다. 그녀는 고소한 요리를 잘 아는 남자는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며 은근히 사장님을 칭찬했다. 헤어질 때 수지는 종이 쪼가리에 적은 전화번호를 사장에게 건네며 순진한 척 눈을 벅벅 굴렸다. 혹시 레스토랑이나 자택 정원을 꾸미고 싶으시면 제 바쁜 일정 중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볼게요. 경아는 참지 못하고 빵 터지고 말았다. 속으로 나이트클럽 다니고 남자 물색하러 다니는 일정 말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식사가 끝나고 며칠 뒤 유진의 이메일로 공모전 승리자 발표 참석을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이런 특별한 날을 위해 그녀는 고급 브랜드 수트와 하이힐을 구입했다. 낯선 환경에 혼자 가기가 두려웠던 그녀는 경아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20여 분 동안 참석자들은 도시 정비의 중요성과 미래 창조를 위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연설을 들었다. 유진은 겨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이 우승살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만족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회자는 먼저 최종 후보 5명을 무대로 불러 구청장 명의의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다. 유진이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녀가 막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설마 우승자의 이름을 듣지 않고 가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는 마술사처럼 큰 봉투를 꺼내 시장에게 검쌀다. 자, 이번 공모전의 우승자는. 시장은 연극적인 침묵을 지켰다. 박유진 님입니다. 그 순간 유진이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고 자신의 첫 승리를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커다란 꽃다발을 든 박민수 씨가 맨 뒷줄에서 일어나 머뭇거리며 통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 어떻게 여기 왔어요? 유진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딸아, 난 관찰력이 아주 좋단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내가 관심 없는 척 연기할 때부터 알아챘지. 너도 참가했다는 걸 말이다. 전통에 따라 스탠딩 파티가 이어졌고 유진은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계획과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신현우라는 젊은 남자가 다가와 첫 위원회 회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잘 일해봅시다. 그가 거들먹거리는 톤으로 말했다. 취업 관련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더 고민해 볼게요. 그녀가 답했다. 파티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샴페인 잔을 든 손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3명의 디자인 사무소 대표가 다가와 일자리를 제안했다. 유진은 감사의 명함을 받았고 홈페이지를 둘러본 뒤 관심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씨와 경아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르며 어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자, 이제 축하하러 갈까? 아빠가 물었다. 내 친구 수진이도 태우러 가야겠지? 우리가 자기 없이 이런 데 다녀온 걸 알면 서운해서 난리 칠 텐데. 유진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아와 함께 그는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감상세 썼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응대했다가 실망하며 욕을 내뱉곤 했었다. 졸업장을 받은 후 유진은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성숙해졌음을 느꼈고 그 성숙함을 자신과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였다. 광역시청의 일자리 제안은 거절했다. 대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푸른 언덕이라는 회사에서의 자리를 선택했다. 프로젝트 포상금과 5년 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한강변에 위치한 넓은 원룸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빠는 당연히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해도 이번엔 서운해하지 않았다. 경아 역시 광역시에 남기로 했고 수진은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돌아가야만 했다. 수진이 떠나기 전 유진은 집들이를 겸한 모임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그녀들이 애정하는 레스토랑으로 친구들을 초대했다. 수지는 이를 좋은 징조로 여겼다.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는 레스토랑 사장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실망이었다. 그날 사장은 가게에 없었다. 그녀는 이 중요한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유진이 주문한 프로세코를 마시며 서운함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지지 않은 남자에 대한 서운함은 세상 전체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참 좋아. 백만장자 아빠의 일자리도 굴러들어오고 자기 집까지 있고 반면에 난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이렇게 살다 죽겠지. 구석진 시골로 돌아가 봤자 비전도 없고 남편감도 없는데. 유진은 친구의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침묵했다. 마음씨 착한 경아가 달래기 시작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부모님이랑 살면서 돈 좀 모으면 되지. 나도 당분간은 자취방 살 텐데 뭐. 나중에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면 되잖아. 돈을 모아? 무슨 돈으로 모아? 너 우리 동네 같은 구석진 시골에서 조경 디자이너가 얼마나 필요한 줄이나 알아?
수진이 화를 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테이블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유진은 그가 신현우 씨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진에게 물었다. 좋은 요리를 들리는 말로는 사장님이 오직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신다고 하던데요. 네, 들었어요. 유진은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남자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길 바랐다. 하지만 뜻밖의 수진이 제안했다. 우리 테이블에 앉으세요. 저희 좀 심심했거든요. 현우는 초대의 기색이 전혀 없는 경아와 유진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요. 그저 동료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마저 무시하네. 수진이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친구가 다른 기이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친구들이 택시에 탈 때 현우가 따라왔다. 유진 씨, 1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경아는 수진을 뒷좌석으로 밀어넣고 자기도 옆에 타서 길을 막아섰다. 유진만 잠시 남았다.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일적인 것 말고 개인적으로요. 남자는 명백히 긴장한 기색으로 물었다. 유진은 현우를 바라보더니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선뜻 동의했다. 유진과 현우의 로맨스는 천천히 그리고 옛날 영화처럼 아주 아름답게 발전해 나갔다. 그 역시 건축대를 5년 먼저 졸업했으나 다른 전공이었기에 둘은 늘 대화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옛 골목길을 자주 거닐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즈넉한 한옥마을로 나들이를 떠나곤 했다. 그곳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몇 달 후, 현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원룸을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다만 이사 가고 싶진 않아. 난 지금 이 창밖 풍경에 너무 익숙해졌거든. 그거 날 초대하는 거야. 현우가 확인하듯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노태 보였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현우에게서 새로운 장점들을 발견했다. 차분함, 다정함, 자신에 대한 진실된 관심, 그리고 정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매우 정중해서 유진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은 절대 던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 집이 월세인지 자가인지 같은 것 말이다. 부모님에 대한 질문에도 유진이 엄마와 오빠의 죽음, 그리고 아빠가 농업에 종사한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음에도 만족해했다. 현우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유진에게 자주 꽃을 선물했다. 사실 그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맛있는 아침 식사, 좋은 기분, 장마 뒤 찾아온 눈부신 햇살 같은 것들 말이다. 인생이 이렇게 다 좋을 수도 있구나. 유진은 생각했다. 모든 게 내가 구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녀는 머릿속으로 현우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다간 대학 시절의 격언을 떠올리며 스스로 상상을 멈추곤 했다.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 유진은 현우가 어머니 댁에 갈 때 한 번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궁금증도 곧 풀리게 되었다. 어느 금요일 현우는 퇴근 후 어머니 댁에 들렀다 올 테니 조금 늦을 거라고 일러두었다. 유진은 오히려 조금 기뻤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틀간의 주말을 기대하며 그녀는 빠르게 청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밤 9시쯤 돌아왔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온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연분홍색 작약 한 다발과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유진이 물었다. 어쩌면 말이지. 다 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 그는 문 앞에서 케이스에서 꺼내둔 반지 상자를 주머니에 꺼내더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고는 아이처럼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정말 정말 부탁할게. 음악도 불꽃놀이도 유성우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과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남자는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 한영숙 씨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 현우를 불렀었다. 평소처럼 집에서도 완벽한 차림새를 갖추고 있었다. 내 인생은 헛살았어. 현우가 어릴 적에만 좋아했고 지금은 질색하지만 엄마를 속상하게 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코코아 한 잔을 내어놓으며 그녀는 연극처럼 말을 시작했다. 다들 나를 버렸지. 내 아버지는 주말 농장으로 도망쳤고 넌 그 계집애한테 빠져있고 나만 여기서 외롭게 시들어가는구나. 이어 그녀가 어떻게 평생을 가족 위에 바쳤는지
어떻게 남편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화려했던 발레리나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긴 설교가 이어졌다. 물론 그녀가 초등학교 시절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배웠고 그마저도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말이다. 엄마, 난 그 계집애랑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사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은 곧 내 아내가 될 거예요. 현우가 그녀의 사설을 끊었다. 그 말을 들은 한영숙 씨는 몇 초간 호전적인 여왕제의 모습을 할지 죽어가는 백조의 모습을 할지 고민하다 후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심장을 움켜쥐었다. 뺏길고 불러드려요. 아니면 양주 드릴까요? 최근 몇 년간 어머니의 쇼에 반응하지 않게 된 현우가 물었다. 아들에게 통제권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한영숙 씨는 갑자기 기운을 차리며 답했다. 양주다오. 현우는 어머니가 비상용으로 장식장에 보관해두던 양주병과 가문의 유산이라고 거짓말을 꾸며낸 그녀의 전용잔을 꺼내 앞에 놓아주었다. 됐다 말해봐라. 그 계집애가 누구냐. 제발 내전 약혼녀처럼 근본 있는 집안 애였으면 좋겠구나. 엄마, 난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박유진이라는 개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성공한 조경 디자이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박씨라니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일 리가 없지. 그 기집애 우리 지역 출신이긴 하니 한정숙 씨의 취조가 이어졌다. 아니요. 시골 출신이에요.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엔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지방 출신이 근본 있는 집안에 잘 나가는 신랑감 낚아채려고 안달이 난 거로구나. 아무도 날 낚아채지 않았어요. 유진이 월급이 내 월급보다 훨씬 많아요. 엄마는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어볼 순 없나요? 현우는 어머니의 마음에 닿아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한영숙 씨는 유진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우가 그녀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새로운 이유들을 계속해서 대기 시작했다. 결국 현우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 억지 때문에 제 행복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예요. 하객으로 참석하고 싶으시면 제 선택을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한영숙 씨는 지한번 심장발작 연극을 시작하려 했으나 마음을 바꾸고 양주를 마저 비운 뒤 말했다. 좋다. 내일 그 애를 데리고 점심 먹으러 오거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유진이라니. 쯧!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현우가 말했다. 내일 엄마가 우리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셨어. 드디어 인사는 드려야 하니까. 다만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믿는 편이야. 사람마다 다 각자의 희한한 구석은 있는 법이죠. 유진은 아빠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었는지 써올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새 반지를 바라보았다. 다가올 방문을 떠올리며 어떤 선물을 사가는 게 좋을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경아가 말하길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며 정성껏 케이크를 구워갔는데 시어머니가 손도 대지 않아서 서운했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뇨가 있으셨다고. 한영숙 씨가 뭘 좋아하는지 현우 씨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낫겠다. 유진은 생각하며 커피를 내리러 주방으로 갔다. 약속된 시간에 유진과 현우는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현우가 말했지만 그가 더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영숙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하고 만족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너라. 그녀가 격식 차린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오늘따라 웬일로 시간에 딱 맞춰왔구나. 현우가 두 여성을 서로 소개했다. 한영숙 씨는 감찰관의 눈빛으로 유진을 훑어보았지만 당장 흠잡을 곳을 찾지 못하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유진은 장미 꽃다발과 고급 향수 선물을 검슬다. 어머, 고마워라. 한영숙 씨가 독특하게 감사를 표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다 사왔어요. 상가 제과전빵이랑 찜닭이랑 블루베리요. 현우는 첫 만남에서 어머니가 독서를 퍼붓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목록을 읊었다. 한영숙 씨는 손님들을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으로 안내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그녀는 이런 고급 요리들을 유진이 처음 볼 것이라 확신하며 짐짓 겸손한 척 말했으나 딸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유진 양,
그녀가 교양 있는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다. 현우가 어떤 가문으로 유진 양을 맞이한지 이야기해 주던가요? 현우는 잇몸이 아픈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가문 내력은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왜 다음이니? 이 아이도 자신이 어떤 수준에 맞춰야 하는지 미리 알아야지.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90년대 후반 부잣집 거실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벽에 걸린 양탄자, 장식장 안에 대량 생산된 크리스탈 잔들, 인조꽃들, 그리고 그 골동품들 사이로 미래에서 온 듯한 커다란 TV 화면이 놓여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서 제대로 보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래, 내가 말하려던 게 뭐냐면 한영숙 씨가 말을 이었다. 현우의 몸에는 두 대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ZC 가문과 RC 가문이지. 물론 우리가 황실의 직계 후손은 아니다만. 그녀는 자신이 황제와 어느 정도의 친척 관계인지 유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는 듯 모호한 손짓을 해보였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한영숙 씨가 물었다. 아빠는 농장을 하시고 엄마는 2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유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답했다. 한영숙 씨의 얼굴에 마치 내가 이런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니 라고 말하는 듯한 비통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니? 그녀는 답도 기다리지 않고 아들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현우야, 너 거기 월세 얼마 내니? 결혼하고 나면 우리 가문의 본가인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월세 아니에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접 구입한 집이에요. 대화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영숙 씨가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집 평수, 동네 인테리어에 대해 꼬치꼬치치 물어보기 시작했다. 유진은 처음엔 상세히 답해 주었으나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자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세요. 직접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우 말이다. 한영숙 씨가 말을 이었다. 27이라는 나이에 광역시청에서 일하며 상류층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단다. 현우 아내는 완벽해야 하고 교양을 갖춰야 하지. 유진 양,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생선용 포크와 일반 포크의 차이점은 알고 있니? 현우가 어머니를 엄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하려 했으나 유진은 그의 손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제가 직접 시연해드리고 싶지만 연어 스테이크와 타이거 새우 같은 훌륭한 요리를 대접해 주시면서 해산물용 포크를 식탁에 놓는 걸 잊으신 것 같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매너라는 건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 있으니까요. 공식 연애가 아니라 가족 식사 자리잖아요. 게다가 소스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레시피는 꼭 물어보고 싶네요. 이 모든 말이 너무나 다정한 어조와 호감 가는 미소로 전달되었기에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다. 현우는 한영숙 씨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인 유진에게 속으로 박수를 쳤다. 손님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즉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 서서 하소연하자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들의 선택은 손톱 밑에 때도 제대로 안 씻은 시골뜨기인데다 건방지기까지 하다는 것이었다. 글쎄 내가 매너 시험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내 조언을 듣기는커녕 식탁에 무슨 포크가 빠졌는지 지적질을 하지 뭐니. 누군가는 동정 어린 한숨을 쉬며 아직 결혼 안 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고 누군가는 그녀의 성격을 알기에 그저 침묵했다. 오직 사실만을 폭로하기 좋아하는 사촌 언니 이모 씨만이 물었다. 영수가, 근데 넌 포크 몇 개나 쓸 줄 아냐? 한영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알아서 온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리긴 쉽지 않았다. 그러다 곧 핑계를 찾아냈다. 내 얘기가 아니잖아. 혹시라도 현우가 와이프 데리고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가봐라. 거기 도지사라도 나오면 어쩔 거냐. 중간 간부급 공무원 모임에 도지사가 뭐하러 오냐. 사촌 이모 씨가 되물었다. 한영숙 씨는 서운해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현우와 유진 아빠와의 만남은 훨씬 더 단순하고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주말 두 사람은 박민수 씨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 역시 준비를 해두었지만 식탁 위에 셰프의 요리나 고급 재료 따위는 없었다. 대신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숯불에 구워지는 고기 향이 진동했고 식탁 위에는 직접 운영하는 온실에서 따온 오돌토돌한 오이, 탱탱한 토마토, 싱싱한 무와 다양한 채소들이 가득했다. 박민수 씨는 현우의 힘있는 악수를 마음에 들어했고 금세 신뢰를 가졌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간을 보듯 조심스럽게 손을 잡는 법이었다. 결혼식은 어디 살 생각인가? 대화가 현실적인 주제로 넘어가자 아빠가 물었다. 글쎄요, 아직 이야기 안 해봤는데. 쿠르슈벨 레스토랑은 어떨까? 유진이 예비 신랑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현우가 동의했다. 게다가 5월까지는 수변공원 조성 공사도 끝나고 레스토랑 정원 공사도 마무리될 테니까. 나야 두 손 들어 찬성이지. 사장님이 연애 잣 행사 경험이 아주 풍부하니까. 하객 수가 몇 명이나 될지 계산해 보거라. 당연히 비용은 내가 전부 낼 거다.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 건데 말이다. 아빠, 현우 씨랑 나랑 1년 동안 결혼 자금 모았어요. 예산안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객 100명씩 모시는 거대 파티를 할 것도 아니고요. 딸과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박민수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머릿속에서는 대학 시절 딸에게 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줄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좋은 아버님이셔. 현우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널 먹여 살릴지. 뭐라고 살 건지 꼬치꼬치 물어보실까봐 겁났었거든. 부모 마음은 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법인데 내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말이야. 응, 좋은 아빠야. 가끔 고집이 세서 그렇지. 뭐 우리 집안 내력이지만. 대신 우리 둘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은 알아.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영숙 씨는 과정을 자신이 주도하고 싶어 했으나 레스토랑 선택에 대해 외곽에 있는 유행 지난 곳 말고 고급 호텔이나 남산뷰, 레스토랑에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한 후 현우는 단호하게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며 예산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 타령은 결혼식은 온 동네가 알도록 화려하게 해야지. 가문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말이다. 필요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내가 예전에 유나랑 결혼했어 봐라. 300명 규모 연회에 아파트까지 선물 받았을 거다. 아들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엄마, 결혼식은 유진이랑 나의 축제예요. 엄마는 귀빈으로 오시는 거지만 결국 하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저희가 해요. 그리고 그 유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은 교양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유나는 학창 시절 특수학교 겨우 졸업하고 어휘력도 초등학생 수준인 거 잊으셨어요. 무슨 유나? 날 그 애한테 소개한 적 없잖아? 한영숙 씨가 의아해했다. 현우는 어머니를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설마 그 유명한 소설도 안 읽어보신 건가? 됐어요, 엄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식은 우리가 준비해요. 엄마는 하객 명단이나 작성해 주세요. 한영숙 씨는 그 임무를 열정적으로 맡았다. 적어도 어느 한 곳에는 자신의 지분이 생길 테니까. 현우가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았더라면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100번은 더 생각했을 것이다. 토요일 아침, 한영숙 씨가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온 모습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요청을 수행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다 적어왔다. 내가 VIP석에 앉힐 사람과 구석에 앉혀도 될 사람까지 표시해 두었지. 현우는 마지막 하객 번호가 93번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다 가져온 거예요? 옛날 주소록이라도 뒤지셨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여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있어야 해요. 유진은 명단을 슬쩍 둘러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현우가 어머니를 상대하도록 맡겨둔 채였다. 엄마, 진지하게 얘기해요. 어른답게 생각해서 우리 40명 넘지 않게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명으로 줄이셔야 해요. 유진이 쪽 하객도 있잖아요. 유진이 쪽 하객 무슨 하객? 지방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녀가 말을 꺼내다 아들의 매서운 눈빛에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아, 제 말은 시골 일로 바쁘신 분들이라 오시기 힘들 거라는 얘기였다. 좋아, 같이 결정하자. 김혼의 삼촌, 이웃들. 그리고 수년 동안 친하게 지낸 유난히 가족까지는 나도 반대 안 해. 근데 아버지는 왜 명단에 없어요? 그 사람은 결혼식 콘셉트에 안 맞는다.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사는데 아마 야생인이 다 되었을 게다. 엄마가 생각하는 우리 결혼식 콘셉트가 뭔데요?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현우가 물었다. 유진은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다. 상류층 모임이지. 한영숙 씨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답했다. 좋아요, 그럼 말해봐요. 이 나선희 씨는 누구예요? 선희 아줌마를 잊었단 말이냐? 그녀가 분개했다. 아, 참, 너 그때 초등학생이었지.
그 아줌마랑 나랑 같이 가문 족보 증명서 받았었잖아. 현우는 어머니가 어디론가 전 재산을 송금하고 종이 2장을 받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크게 싸웠던 일을 기억해냈다. 한 장에는 가계도가, 다른 한 장에는 무슨 가문 협회의 도인이 찍힌 증명서가 있었다. 그 아줌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데요? 현우가 물었다. 한영숙 씨는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다. 오래전이지만 상관없다. 뼈대 있는 가문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서로 뭉쳐야 하는 법이야. 주소도 아직 갖고 있다. 현우는 계속 질문을 던졌고 어머니는 짜증을 내며 답했다. 현우가 계급표라고 명명한 하객 명단에는 한영숙 씨의 초등학교 동창들, 살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몇 번 찾아갔던 무속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내가 누굴까 퀘스트에 지친 현우는 빨간 네임펜을 들어 이름과 성을 봐도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X표 쳤다. 남은 사람은 12명이었다. 이건 수치야.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라고. 한영숙 씨가 연극처럼 부르짖었다. 그럼 나머지 하객들은 누구냐? 장인어른 친척분들과 친구분들, 그리고 나와 유진이 친구들이요. 한영숙 씨의 모습은 참담했다. 꼼꼼하게 하객을 골라왔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늙어버렸고 승리감에 도취했던 표정은 사라졌다. 유진아, 너라도 얘한테 한마디 해다오. 너희들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도 못 건지는 거 알고는 있니? 내 친구들이나 실례지만 내 시골 친척들이 뭘 얼마나 해오겠니? 저랑 현우 씨는 결혼식으로 수익을 낼 생각 없어요. 저희를 위해 하는 식이고 진심으로 저희 기쁨을 나눠줄 분들을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유진이 답했다. 한영숙 씨의 세계관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자랑이자 전부였던 아들은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고 며느리는 어른의 말을 듣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 커녕 아들 말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아니,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종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고 그녀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후의 사건들은 그녀의 추측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모든 것이 한영숙 씨의 기준에서는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홀 장식을 위해 장미가 아닌 웬 이상한 리시안 셔츠와 백합이 주문되었다. 신부 신랑의 이벤트 따위는 없었고 현우는 어머니와의 댄스 순서를 완전히 거부했다. 그녀는 적어도 의상을 고를 때만큼은 유진이 자신의 조언을 들을 거라 생각했으나 드레스를 이미 맞춤 주문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유진아, 넌 이제 나한테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니 엄마도 없는데 내 말 좀 들어보렴. 오늘 나랑 같이 드레스샵에 자자. 내가 눈미미가 있단다. 그리고 내 전담 헤어 디자이너한테 예약도 해줄게. 멋진 머리를 만들어줄 거다. 한영숙 씨가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애원이 섞여 있어 유진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약간의 동정심이 생겼다. 그래서 함께 쇼핑하러 가는데 동의했다. 정말 생각 잘한 거야? 현우가 물었다. 현우 씨 부모는 선택할 수 없잖아. 어쨌든 그분은 당신 어머니고 관계를 개선해야 해.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분 조언대로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게다가 드레스도 오늘 도착하기로 했고 남들은 날 자기 자식보다 더 인정해 주는데 집을 나서며 한영숙 씨가 악에 받쳐 중얼거렸다. 가는 길에 유진이 카페에 들러 조각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다. 한영숙 씨는 내내 자신의 가문 내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름과 날짜, 사건들을 혼동했다. 하지만 유진은 토를 달지 않고 나이 든 여성의 기이함을 너그럽게 바라보았다. 너처럼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게 참 안타깝구나. 샵에 들어서며 한영숙 씨가 말했다. 유진은 주문한 드레스가 왔는지 정중히 물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즉시 겹겹이 쌓인 치마와 큐빅, 인조 펄이 과하게 장식된 드레스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주전자 싸개처럼 보이는 화려한 드레스 앞에 멈춰 서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게 너한테 딱이다. 그녀가 유진에게 말하고는 직원들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이거 피팅룸으로 가져 사세요. 10분 뒤 유진이 나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유진은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이걸로 하자. 한영숙 씨가 선언했다. 내가 내 며느리에게 입히고 싶었던 딱 그 드레스다. 유진은 직원에게 소곤거린 뒤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 조언은 최종 결정할 때 참고할게요. 하지만 제 주문건을 기다리고 싶어요.
야외 스몰 웨딩은 쿠르슈벨 레스토랑의 정원에서 진행되었다. 아침부터 유진은 매우 긴장해 있었다. 아빠는 사업차 서울에 계셨고 새벽 비행기로 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뜨지 못해 박민수 씨는 공항 대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가 안내원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다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부산행 비행기로 표를 변경한 뒤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아빠가 쉬기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 자신을 인도해 주길 마지막까지 바랐으나 아무리 잘 되어도 늦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현우는 속상해하는 신부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그때 뜻밖의 그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차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였다. 아버지, 현우가 거의 소리를 질렀다. 전화 끊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현우는 유진을 돌아보며 제안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 대신 입장해 주셔도 될까? 아직 인사는 못 드렸지만 잘해 주실 거야. 유진은 해결책을 찾아 기뻤다. 몇 분 후 현우의 아버지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는 유진을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냐 딸아.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하객들은 이미 자리에 모두 앉아 있었다. 한영숙 씨는 겉모습이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품격을 풍기는 낯선 사람들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저게 저의 시골 친척들인가? 그녀는 생각하다가 이내 생각을 졌었다. 됐다. 나중에 알아보지 뭐. 시기 제 시간에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잠시 하객들의 흥을 돋운 뒤 신랑 입장을 발표했다. 현우가 나갔고 유진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현우의 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안심시켰다. 가자 딸아. 신랑이 오래 기다린 것 같구나. 그 순간 음악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장내의 감탄의 수군거림이 퍼졌다. 유진의 날씬한 체형은 샴페인 골드빛의 실크 드레스로 더욱 돋보였다. 그녀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스컬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골드상의 장식과 비즈로 장식된 클래식한 티아라가 의상의 특별한 매력과 독창성을 더해주었다. 현우의 아버지는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조심스럽게 신부를 인도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영숙 씨 역시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서운함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첫째로, 유진은 자신이 고른 드레스가 아닌 웬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둘째로, 서류상 아직 이혼도 안 한 남편이 모든 관심을 받고 자신은 찬밥 신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옆으로 가려 했으나 사촌 이모 씨가 엄하게 끌어내리며 소곤거렸다. 앉아 망신당하지 말고. 신랑 엄마가 무대로 난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럼 신랑 아버지가 신부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디 있고. 그녀가 분개했다. 조용히 해. 아빠가 늦는다고 했잖아. 비행기 연착됐대. 화가 난 한영숙 씨는 시계에 거의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뻔뻔한 가시나에게 어떻게 망신을 줄지 궁리하고 있었다. 무슨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지 일러주었거늘 시골뜨기 고집을 부려 촌스러운 옷을 사 입다니. 그 단순해 보이는 드레스가 수공예, 개별 주문 제작품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영숙 씨는 주도권을 잡고 하객들을 원하는 대로 앉히려 했으나 연예 기획자가 초청장에 각 하객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첫 축배가 올려지고 잔치가 진행되었다. 마침내 사세자가 신랑 신부를 축하할 시간임을 알렸다. 유진은 표정 관리를 잘했다. 축하 인사의 미소로 답하면서도 눈길은 계속 입구 쪽을 향했다. 아빠가 거의 다 왔다는 문자를 보낸 상태였다. 신랑 어머니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현우의 아버지와 함께 축하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스프레이로 철갑처럼 고정한 머리에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영숙 씨는 샴페인 잔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무대로 걸어나가 완벽한 침묵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하객 여러분, 그녀가 엄숙하게 시작했다. 우리 가문 이름이 이 지역 사회에, 아니 나라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사촌 이모 씨는 자리에서 언니에게 그만 허튼 소리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 한영숙 씨는 역사 강의를 한참 늘어놓은 뒤 참석한 모든 이들이 자신이 단순한 신랑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양반과 여식임을 깨닫도록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사랑에는 신분도 귀천도 없는 법이지요. 한영숙 씨가 감성적인 톤으로 전환했다. 우리 아들은 어떤 근본 있는 집안의 처자와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부모가 흙을 만지며 살아온 유진 양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이기에 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눈지방으로 아빠가 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거창한 연설 따위는 전혀 상관없을 만큼 기뻤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약속드립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주지 못했던 교양과 물질적 지원을 제가 이 아이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한영숙 씨가 를 였다. 유진은 신랑이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부끄러워하는지 느끼고는 소곤거렸다. 괜찮아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싸움 일으킬 필요 없어요. 잠시 멈춘 후 한영숙 씨는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가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찬조합니다. 그녀는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기대했으나 장내에는 드문드문 몇 번의 박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객들은 무례함에 가까운 그녀의 몰상식함에 당황스러워했다. 기대했던 인정을 받지 못하자 한영숙 씨는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며느리를 안아주는 척하면서 드레스에 샴페인을 쏟아버렸다. 엄마! 현우가 소리쳤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직원들이 빠르게 냅킨을 가져왔다. 유진은 젖은 곳을 닦아내며 변함없는 미소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오실 뿐인데요. 방금 신부 아버님께서 축하 인사에 합류하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민수님 말씀해 주시죠. 10분 전만 해도 박민수 씨는 몇 마디 축하만 건네고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선물을 주려 했었다. 하지만 새 사돈의 연설이 그 자존심을 건드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영숙 씨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풍채 좋은 남성이 무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한영숙 씨께서 저희 딸에게 부모가 아무것도 주지 못해 본인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딸 유진이는 이미 성공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수변공원이 바로 이 아이의 작품입니다. 집 역시 본인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구입했지요. 제게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흙을 만지는 사람이라고 멸시하듯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독하게 원하는 걸 이뤄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 아이들에게 축하뿐만 아니라 빚을 갚고자 합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전 딸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학교 졸업 후 마땅히 주었어야 할 재정적 지원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자, 전원주택 열쇠다. 현우와 유진이 공동 명의로 해두었으니 둘 다 당당한 주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건 새 차 열쇠다. 나한테서 자주 놀러오고 고향 잊지 말라고 주는 거다. 나와 내 엄마는 신혼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땐 시절이 달랐지. 결국 아무데도 못 갔단다. 아이들아, 우리 꿈을 대신 이루어다오.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거라. 박민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설을 마치고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둘을 꽉 안아주었다. 지난 5분 동안 한영숙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다. 식은땀과 식은 열이 번갈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자책하며 이제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떠냐? 언니야. 개망신당했지? 사촌 이모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말했잖아. 그 잘난 척하다 큰 코 다친다고. 이제 며느리랑 사돈한테 지은 죄를 어떻게 빌어야 할지나 생각해봐라. 좋은 수업료 냈네. 너무 늦어서 문제지만